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계가 하반기 투자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연내 수십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한 만큼 얼만큼의 투자 보따리를 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26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따냈습니다. 핵심 기자재 공급을 맡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해외 수출망 확장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실적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한국판 IRA인 직접 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권에선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뿐 아니라 부당대출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선 금융사고,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경제 제도약에 나섰습니다. 이달 재계에서도 그룹별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자 방향을 조정할 예정인데요. 새 정부의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달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전략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연례회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장기 경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반도체와 인공지능, 배터리 등 6대 첨단 산업에 대해 민관 공동 메가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연내 수십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에 화답하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경제 성장 중시 행보를 이어오며 재계와의 접촉면을 넓혀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1호 공약으로 내놨고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제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각종 규제 법안이 속도를 내며 기업을 옥죄할 것이란 분석 때문.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힌 상법 개정안에 촉각이 모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공약이자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개입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부담입니다. 산업계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현지 시간 4일 발주사인 체코 두코바니2 원자력발전소와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조 원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이 사업에서 주기기와 시공을 맡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세계 시장의 기술력을 입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체코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되자마자 한국 측이 서명한 계약서에 체코가 서명을 하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후 16년 만이자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2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한수원은 주 계약자로서 팀 코리아인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 KPS 등과 함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과 핵연료 공급 등 원전 건설 영무 전체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핵심 기자재 공급을 맡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해외 수출망 확장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이번 공사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1차 계통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고 증기 터빈 등 2차 계통 핵심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내 원전 선두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설비 소재부터 최종 제품 제작까지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 원전 핵심 설비와 핵연료 취급 설비, 핵연료 운반 용기 등을 제작해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한 대형 원자로는 34기, 증기 발생기는 124기에 달합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해 5월 체코에서 원전 수주 지원 행사를 주관하면서 두산은 수출 1호 UAE 바라카 원전에 성공적으로 주기기를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15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해외 원전 수주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K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협력사들에도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업황 둔화 탓에 실적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지켜낼 묘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직접 환급제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처럼 세액 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가 점유율이 하락하며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 배터리의 거센 공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308.5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40.2% 늘었습니다. 이 중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17.9%, 전년보다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배터리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과 상용화 지원,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충청, 영남, 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ESS 보급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직접 환급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환급제는 미국 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처럼 세액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로 적자 기업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배터리 기업이 기술력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라는 이중 악재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국내 배터리 산업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몇 년째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뿐 아니라 부당대출이 터지고 있고 전산장애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 관리 감독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 정부에서는 금융사고,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사고 범죄 관련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보수 환수제 도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관행 근절과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금융사고 범죄 제재 처벌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사안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기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 대상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 환수제 도입을 통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그동안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보수 환수제의 경우 지난 2023년 김주현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언급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각 구성과 인준 절차를 마치고 국정 안정까지 마무리된 후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사고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500억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81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595억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범죄는 횡령 유용이 가장 많고 사기, 업무상 배임, 도난과 피탈까지 발생하며 금융사별 준법 의식과 내부 통제 부실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금융업권 전산 장애 역시 증가세인데 총 1,763건, 피해 금액만 295억 원이 넘어 금융사별 IT 운영 능력 부족도 제기됩니다. 올해부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업계의 오랜 쟁점인 망 사용료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해외 플랫폼들의 망 사용 무임 승차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다만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국내 플랫폼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해외 플랫폼의 무임 승차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트래픽 양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사들은 물론 티빙, 웨이브 등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가량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은 이 같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 유튜브의 경우 국내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2023년 SK 브로드밴드와 법적 다툼 끝에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기준이 없어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받으려면 사업자 간 소송을 통해 일일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같은 불공정한 망 사용 실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해외 플랫폼에도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가 제도화될 경우 국가 차원의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면밀히 견제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망 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홍콩 H지수 폭락으로 크게 움츠러들었던 주가 연계 증권 시장에 다시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모객에 열을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시들했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ELS 시장이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ELS 발행액은 8조 3,4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월별 발행액도 오름세입니다. ELS는 주요국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정해진 등락폭 안에서 기초자산이 움직일 경우 원금과 함께 약정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약세장에서도 지수 및 주가 하락의 위험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인기가 높습니다. ELS 인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의 이벤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ELS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 글로벌 100조라는 이름이 붙은 1466회 ELS의 경우 최고 연 27.3%의 수익이 지급됩니다. 기초자산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 종목입니다. 메리츠증권 역시 ELS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등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종목형 ELS는 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30%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최고 연 24.5%의 수익을 줍니다. 다소 높은 쿠폰의 ELS 상품은 계속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홍콩 ELS 사태로 시장 자체가 한번 꺾이면서 판매사들도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지 못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기존 투자자들의 재투자 현상이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손실 가능성이 낮은 보수적인 구조의 상품이 더 선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패션그룹 형지 최병호 회장의 장남인 최준호 총괄 부회장이 형지그룹의 글로벌 진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골프웨어 중심 패션업체의 사명을 바꾸고 신사업 개척에 나서고 있는데 신용평가업계에선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에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패션그룹 형지가 2세 경영을 본격화했지만 해외 사업 부진 탓에 신용등급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28일 형지글로벌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저조한 영업실적,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의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 신용등급 전망 조정 배경으로 꼽힙니다. 형지글로벌은 골프웨어 중심 패션업체로 가스텔 바작을 주요 브랜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명도 가스텔 바작에서 형지글로벌로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신사업 발굴과 해외 비즈니스 확장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건 패션그룹 형지 창업자인 최병호 회장의 장남 최준호 부회장. 최 부회장은 지난 2021년 형지글로벌 대표이사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경영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형지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한 것도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최 부회장이 등판한 2021년 매출 747억 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398억 원까지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영업손실 93억 9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829.7%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실적 개선에 재무구조 개선이란 숙제를 떠안은 상황. 한편 70대 최병호 회장은 형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남에게 지분 상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 능력을 본 뒤 상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각국의 정책 전문가들과 업계 리더들이 모여 ETF와 규제,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도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인 비트코인 서울 2025. 올해 행사에는 30여 국에서 약 1,500명의 가상자산 전문가와 기관 투자자,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오늘 열린 인더스트리데이에서는 글로벌 비트코인 정책 흐름과 산업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언론을 넘어 미래 산업과 제도권을 연결하는 행동하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는 서울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전환기임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서울이 기술, 정책, 그리고 커뮤니티가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미국과 홍콩의 비트코인 ETF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도입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ETF가 제도화의 시작이라며 한국도 관련 입법과 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시아의 비트코인 정책과 기업 및 기관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별도 개발 세션이 열린 빌더스홀에서는 비트코인 보안과 전자지갑 관련 블록체인 기술 동향이 소개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는 지금 그 흐름을 주도할 정책과 산업 전략이 공유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32년째 국가유공자의 낡은 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 노후주택을 고칠 수 없었던 유공자들은 주건협의 도움으로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물 받았는데요. 올해는 88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 50년이 넘은 이 집은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외풍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실내는 도배와 싱크대 상태가 불량해 거주하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집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이한순 씨의 집입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서 애로가 제일 많았습니다. 주방이고 창고 비가 새서 대야를 받쳐놓고 물을 밟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다시 다가올 것 같은데 때마침 이렇게 집을 수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집을 수리하는데 약 2천만 원의 공사비가 들 걸로 예상됐는데 주건협 회원사인 MEH가 무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물이 샜던 천장은 새 지붕으로 교체됐고 낡은 주방은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주건협은 32년째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무료로 보수해준 노후주택은 2,456동. 올해엔 회원사 84곳이 참여해 88동을 무료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낡은 주택을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주건협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택협회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신기술 설비에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경기도 파주시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입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LG전자로부터 차입한 1조 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스마트 팩토리를 지목하고 LG전자가 이 분야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CEO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제조업은 지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운영, 지속 가능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K텔레콤 유심교체 고객이 오늘 618만 명에 들어선 가운데 20일쯤 예약 고객 전원이 유심교체를 완료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유심교체에 따른 회사의 비용 부담을 2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프리미엄 아울렛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신세계 사이먼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본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 광역 상권의 신규점 출점으로 글로벌 수준의 프리미엄 아울렛 2.0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주당 1,200원의 중간 배당을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2006년 상장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유통업계에서도 최초의 사례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